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님과 함께 여야 협치 그리고 정치권 현안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도 구성이 됐고요. 국정 네. 운영에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12.3 내란 이후에 벌써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비로소 뭔가 이렇게 국정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또 정상 외교도 다시 복원된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야 이제 국정이 좀 정상화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대내외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또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제대로 된 모습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민생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만나서 뭐 정례적인 모임, 만남도 갖기로 했고 또 협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치 추경, 포퓰리즘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 또 재정 확정과 물가 상승 부담을 안고 추경을 하는 것에 일정 부분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경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지금 우리 민생과 경제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게 뭐 조금만 나가서 이렇게 식당 몇 군데만 가봐도 내수 침체가 너무 심각하고 이게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몰락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뭐 사실은 과거에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논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건전재정만 부르짖어 왔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건전재정을 제대로 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건전재정 지수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건전재정을 해오지도 않았고요. 다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 아무런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실질적으로는 재정 확장을 실제로는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민생에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계속해서 막아오는데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재정 역할을 안 하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을 가지고 우리가 포퓰리즘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또 공세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 정도라면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거라서 여기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사 직전에 있을 때는 재정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웬만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거고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상투적인 공세는 좀 그만하고 빨리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식당만 가봐도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우시다고들 하는데 좀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고요. 수사권이 중첩되고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 기관 간 권한 충돌로 수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치하시기 전에 변호사로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저는 형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저는 실제로는 기업에 주로 있어서 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켜봐왔는데요. 특히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보면 특히 내란을 수습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 구속 취소의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것들이 이런 어떤 사유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이게 전혀 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용인이 된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의자는 또 구속 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이렇게 그냥 어떤 특정 피의자 권력을 가진 피의자에 대해서만 그냥 이 구속 취소가 그냥 용인되고 넘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형평에 맞지 이게 않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예. 너무나 명백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저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아주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대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뭐 공수처의 기능에 대해서라든가 예. 그렇지만 검찰의 개혁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어떤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당연히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점이 많다는데 공감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개혁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도 생기고 해서 좀 이렇게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도 막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법조계 출신 의원님들이 그런 데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시겠죠. 네네, 뭐, 여러 이제,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선은 뭐, 어쨌든 기소와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런 큰 원칙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수사를 갖다가, 전담하게 되는 뭐 중수청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 수사를 하게 된 중수청은 어떻게 제대로 수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문제가 이렇게 검찰 그러니까 특히 특수부에서 우리가 지켜봐온 어떤 정치 검찰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정치화되는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뭐 어떻게 좀 더 크게 보면 정치의 사법화를 좀 더 촉진시키는 이런 기능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또 어떤 수사 기능이 어떤 한 기관에 집중되어서 이 어떤 권력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뉴스로 또 일제히 보도돼서 참 충격을 줬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관련된 스모킹건에 해당될 만한 녹음 파일을 4년 동안 수사해서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재수사 한 달 만에 이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핍박을 한다든지 압박을 해서 탄압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특권을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보면 뭐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과거에 박근혜 그 국정농단 특검도 우리가 쭉 지켜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논란들은 정치권이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검찰이나 사법의 의지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검찰권을 계속 키워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을 저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점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몰랐죠, 다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검찰이나 이렇게 사법권에 의지할 때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법권에 뭔가를 이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사법권을 지나치게 남용하지 않고 또 문제 해결을
문제를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4일 또 25일 이틀에 걸쳐서 예정돼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뭐 불법 자금 출처 또 아들 특혜 의혹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주 최고위원께서는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있게 해명하겠다, 예.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일단 하셨고, 예.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이미 이제 과거에, 이 수사나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해명이 이미 되거나 결론이 났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민의힘에서 다짜고짜 뭐 사퇴하라라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뭐냐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우리가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한덕수 초대 총리가 이렇게 그 총리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과거에 이렇게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준을 해주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거나 동의를 해준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던가 또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내란 이후에 파면되고 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있고 나서 이제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곧 이제 새 총리가 이제 그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비판할 걸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차를 협조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엊그저께 비로소 그 24, 25일 날 인사청문회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비판할 그 당시에 보면 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고 계속해서 다짜고짜 그냥 사퇴하라라고 공세만 퍼부면서 언제 자신들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느냐는 듯이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예,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제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되셨는데 곁에서 지켜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장점으로 저는 그 통합형 리더다라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이 워낙 이제 정치 오래 하시기도 하고 또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각광받던 이제 젊은 리더였다가 이제 운동권 리더였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그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사실 약간 사라지셨다 다시 이렇게 그 재기하신 이제 유형이시대요. 그런 이제 과거에 DJ 때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DJP 연합 할 때 그때 DJP 연합 할 때도 상당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때 보면 DJP 연합이 없었더라면 그때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저는 당시에 DJP 연합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그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정치가 그 전에 보면 민주화 운동과 그다음에 그 전에 군사 독재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싸우던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내란 비슷한 그런 극단적인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쿠데타와 민주화 운동인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싸우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DJP 연합이 일어나고 그 연합에 의해서 정권을 잡고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상당한 어떤 국민 통합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저는 박정희 산업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예. 굉장히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저는 그 세계화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을 이루고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DJP 연합이라는 엄청난 정치 통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치 통합을 이룬 게 결국 그 배경에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김민석 총리의 그 당시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하고 저는 비교를 해보면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전환이 지체되고 산업의 공동화 위기를 맞고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란 이후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의 어떤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다시 산업 공동화 위기를 극복하면서 다시 우리가 성장 동력 끌어올려야 되는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집권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통령 혼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은 여전히 사실은 공세만 퍼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전히 공세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민수 총리가 과거에 DJP 연합을 이끌었던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과거에 그런 지혜를 다시 또 이렇게 소환해서 그런 역할을 이번에 또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DJP 연합을 이뤄낸 통합형 리더로서 이 시대에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청문회에서는 좀 이제 난항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계속 야당의 주장을 보면 수입보다 8억 원 정도가 더 지출돼서 이게 돈이 맞지가 않는다. 이런 사적 채무 문제가 있고 또 아빠 찬스 의혹도 있어서 후보자께서 청문회에서도 이제 해명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청문회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사실 대선을 앞두고 또 일본의 그 뉴스 보도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대통령께서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유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서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아마도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거나 이렇게 의심을 갖고 지켜보는 측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또 이렇게 또 지나치게 윤석열 정부가 또 일본에 너무 가까이 어떻게 보면 너무 치우친 또 외교를 실제로 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혹시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가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시각도 일각에서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는 굳건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에 확인시켜주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미국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을 우리가 또 앞두고 있지만 예. 사실은 이제 이번에 또 이란 전에 이런 어떤 대외적인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 이런 것이 이제 단순한 어떤 외교 안보 동맹 차원을 넘어서서요. 사실 경제 산업 간의 어떤 안보 동맹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또 그런 것을 미국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관세 압박을 우리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일본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협력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때때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때 또 할 말을 해야 될 때도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대해서 미국에 할 말을 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일본하고 협력이 굉장히 긴요한데 이렇게 한미일 협력 또 특히 일본하고 협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굉장히 화기애애한 우호적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정말 국제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외교의 중요성이 정말로 커진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면서 뭐 조금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무대에 이제 데뷔하고 또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서 외교를 했는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데뷔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제 기대했던 한미회담은 어쨌든 이란전 때문에 예. 이제 급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굉장히 이 코리아 이스펙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세계 무대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건재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외국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좀 우려 섞인 그런 시각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켰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은 정상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우호적인 관계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안도하면서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성과 더 많이 내시기를 또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